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강사 정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영어 15번째 시간으로 무역운송에서 철도운송과 국제복합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운송은 역시 국제물류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해상운송과 역시 항공운송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철도운송의 내용이 적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복합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조금 낯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 짚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들으시면서 전체 내용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철도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송은 철도를 이용하여 대운송, 즉 대운송이라는 것은 발역, 출발하는 역과 도착하는 역 간의 운송을 얘기하고요. 대운송과 소운송, 즉 출발한 역과 도착역에서의 송, 수화인에서의 문전까지의 집화, 배달 운송 및 부수된 하역과 보관이 결합된 운송의 형태를 말한다 해서 철도운송이라고 해서 철도역에서 철도역까지 가는 것만을 철도운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도운송이라고 부를 때는 출발한 역에서 도착한 역까지 간 다음에 이 대운송을 수행하고 나서 이 도착한 역에서 말 그대로 수화인이 있는 그 장소까지 가는 것, 이 소운송을 포함해서 전체 철도운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철도운송은 장단점이 나뉘는데요. 철도운송의 장점은 장거리 대형 화물 운송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궤간이라고 하죠. 철도의 선로를 통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물이나 그리고 장거리 운송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운전비가 타 운송선에 비해 경제적입니다. 이미 선로가 정해져 있고 화차의 칸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임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들고요. 거리에 비해서. 그리고 계획적인 수송이 가능합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정시성이죠. 시간을 지켜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적인 수송이 가능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공해가 적고 안전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전체가 다 선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회사의 전용선도 따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기존 시설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든 철도길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서비스의 완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철도역까지는 잘 가는데 이 철도역에서 수화인이 있는 문전이나 창고까지 가는 그 운송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도역에 물건을 내려서 또 차에 실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자체가 완결성을 이뤄내지는 못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문전 운송이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문 앞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철도역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 작업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렸다가 다시 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기동성이 떨어진다,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화주가 부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죠. 역까지는 쭉 가는데, 여기 있는 장소까지는 가는데 철도역까지는 가서 거기서 다시 차에다가 옮겨 싣고 하는 이런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리고 배차의 탄력성이 없다. 동시에 한 길을 같이 달릴 수가 없죠. 선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그래서 배차의 탄력성이 좀 적고요. 적재 중량당 용적이 좀 적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철도 같은 경우는 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만큼 화차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죠. 작게. 그래서 이런 적재 중량당 용적이 상당히 적다라는 특징, 단점을 지닌다는 겁니다. 하지만 철도 운송 같은 경우 장점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장점으로 많이 좀 기우는 편이죠. 그래서 철도가 정시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좀 계획적인 운송에 있어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 운송의 장점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철도 운송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철도역의 컨테이너 하역 방식의
TOFC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COFC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TOFC는 트레일러 온 플랫카라는 걸로 피기백 방식과 PC백, 버디백, 철도 해운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면 철도의 화차 위에 트레일러, 바퀴가 달린 트레일러 자체로 그냥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들어서 자동차 뒤에 연결해서 바로 운전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트레일러 온 플랫카, 트레일러가 이 철도 화차 위에 실제로 실려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기백 방식이라는 게 뭐냐? 트레일러나 트럭에 의한 화물 운송 도중 화물 열차의 대차 위에, 그러니까 화물 열차 화차죠. 이 대차 위에 트레일러나 트럭을 함께 실어서 운송하는 겁니다. 화차 위에 트럭에 실린 화물 그대로 그냥 트럭을 올려버린다든가, 트럭에 있는 샤시, 이렇게 바퀴가 달린 트레일러를 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내려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피기백 방식입니다. 피기백. 그래서 트레일러가 이 화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PC백은 PC라는 뜻에서 아실 수 있듯이 화물 자동차와 연계해서 선박과 연계라는 거를 PC백이라고 하고요. 버디백은 화물 자동차에 더해서 항공기를 하는 걸 얘기하고요. 철도 해운 방식은 철도와 선박을 더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OFC는 트레일러를 화차 위에다 그대로 실어서 올렸다라는 개념이다 라는 거 TOFC 기억을 해두시고요. COFC는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컨테이너를 그냥 화차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의 화차에다가 컨테이너를 딱 실는 방식으로서 대량의 컨테이너를 신속히 취급할 수 있어서 TOFC 방식보다, 트레일러를 실어서 올리는 TOFC 방식보다는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화차 칸이 여러 개를 연달아 매단 다음에 그 뒤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다. 그 종류로는 지게차에 의한 방식, 스프레드 지게차나 리치 스태커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들고 와서 화차에다 올리는 거죠. 아니면 매달아서 실는 방식,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실어 놓는 것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디귿에 플렉스밴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트럭이 화물 열차에 대해서 직각으로 후진하여 무개화차에 있는 컨테이너를 바로 싣고 내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렉스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차 위에 있는 화물이 조금씩 돌아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장치를 통해서 자동차에 얹어놓고 다시 뺐다가 다시 또 얹고 하면서 직각 방향으로 해서 화물을 화차 위에 끼우는 방식, 거의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플렉스밴입니다. 뒤에 그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리얼의 캥거루 방식은 뭐냐면요. 이 캥거루 방식에 대한 물론 얘기도 많이 있는데 캥거루가 자기의 이제 새끼를 이렇게 넣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해서 캥거루 방식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철도의 화차가 바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밑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있는 화물들을 그 중간에 실어서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화물을 여러 개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캥거루 방식인데요. 컨테이너의 운송 단위가 적은 유럽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고요. 장거리 전기 노선에 있어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트럭에 의해서 지역 간의 잡화 및 인도를 신속히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화물 적재 높이의 제한이 낮아도 수송이 가능하며 차량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피기백 방식보다는 높이가 상당히 낮으므로 터널의 통과 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COFC가 이런 형태입니다. 철도의 화차 위에 그대로 컨테이너를 그냥 얹은 거죠. 철도의 화차 위에 컨테이너를 얹은 거라서 이런 철도의 화차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한 다음에 그 화차들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계속 올리면 화차를 밀어내면서 계속 하나씩 올리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대량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컨테이너를 작업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COFC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TOFC나 COFC 둘 다
결국은 전철 혹은 철도역까지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다른 자동차나 공로 운송수단에다가 실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차라리 만약에 처음부터 이 화차 위에다가 물건을 실을 때 트럭이나 아니면은 트레일러를 같이 실어 올리는 TOFC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수송 자체에서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COFC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렉시밴 방식입니다. 플렉시밴. 자, 플렉시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화차에 보시면 컨테이너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저 돌아간 자리에서 쭉 뒤로 화차를 빼서 트레일러를 빼서 자리를 배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앞뒤로 밀고 빼면서 직각으로 이렇게 맞추죠. 그 다음에 화물을 가지고 그대로 백킹업 한다 그러는데 쭉 화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플렉스밴입니다. 왜 플렉스밴이라 그러냐면 이 철도 화차가 이렇게 돌아가죠, 밑에가. 그래서 트럭이 화물 열차에 대해 직각으로 후진하여 무개화차에 있는 컨테이너를 바로 그냥 싣고 내리는 방식을 이렇게 플렉스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로 운송과 이 철도 운송 자체를 굉장히 잘 결합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화차 위에 있는 칸이 돌아가면서 이 차에서 포지셔닝을 해놓고 트랜스퍼링이라 그러는데 이 차를 뒤로 끼운 다음에 조금씩 움직이면서 트레일러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다 올려지면 바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플렉시밴 방식입니다. 역시 무역영어 시험에서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플렉시밴이 이렇게 직각으로 후진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을 플렉스밴이라고 하는구나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캥거루 방식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차에 바퀴가 있는 구간은 그대로인데 중간에가 밑으로 움푹 파여 있습니다. 중간이 움푹 밑으로 파여 있어서 캥거루가 본인의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보통 캥거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실을 수 있게 되면 실제 화차가 일자인 화차보다는 높이가 조금 높은 거를 가운데다가 실어도 높이 제한을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운송 단위가 적은 유럽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 전기 노선에 있어서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거리 전기 노선 같은 경우는 한 번 갈 때 화물을 최대한 크고 많은 거를 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캥거루 운송 방식을 사용을 하고 지역 간의 집화 및 인도를 신속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적재 높이의 제한이 낮아도 수송이 가능합니다. 중간에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좀 피할 수 있고 차량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피기백 방식보다 피기백은 이제 평탄한 화차에다가 화물을 올려놓고 그 화물이 트레일러 위에 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가 상당한데 이렇게 해놨을 때는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캥거루 방식은 이렇게 밑에가 조금 들어와 있는 방식을 캥거루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에 대한 운송이나 운송 용어들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하나하나씩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국제 복합 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국제 복합 운송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해상 그리고 항공 그리고 철도 운송까지 다 봤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게 결국은 국제 복합 운송입니다. 국제 복합 운송은 화물이 인수된 한 국가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국가 내에 위치한 장소까지 복합 운송인에 의해 적어도 2개의 다른 운송 방식, 즉 항공기, 선박, 기차, 트럭 등으로 운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2개 이상의 운송 방식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2번에 국제 복합 운송의 특징은
이종 운송수단, 두 가지 종류라는 게 아니라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이 서로 결합이 된 게 바로 국제복합운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해상운송만으로 국제복합운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한 가지 운송수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국제복합운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는 단일 책임의 단일 운송계약으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복합운송인 한 명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운송계약으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화물 한 단위당 그리고 중량당 또는 용적당 운임을 책정하는 단일 운임의 청구권을 가진다. 책임도 복합운송인의 단일 책임이고 또한 운임 같은 경우도 단일 운임의 청구권을 가지는 특징이 바로 복합운송입니다. 네 번째, 전 운송 구간에 대해 한 장의 운송 서류인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다. 운송 구간과 운송 종류가 달라지지만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한 장의 운송 서류만 발행이 된다. 그리고 그 복합운송증권을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먼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렇게 발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국제복합운송은 결국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서 운송이 되고 단일 책임과 단일 운임의 청구권을 지니고 전 운송구간에 대해서 역시 한 장의 운송서류인 복합운송증권이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운송수단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개념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복합운송에서의 이런 운송주선인과 무선박 운송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운송주선인은 플라이트 포워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포워더의 개념이 바로 이 플라이트 포워더입니다. 그 의미는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신하여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해주는 복합운송인을 바로 플라이트 포워더, 운송주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일괄 운송 책임을 지닙니다. 복합운송은 단일 책임하에 단일 운송인이 단일 운임 요금을 가지고 단일 서류인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괄 운송 책임을 지니는데 이거는 운송주선인이 상대방 국가의 운송주선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전 운송 구간에 걸쳐서 일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주가 별도로 여러 운송인들을 만나면서 계약할 필요가 없이 일괄 운송 책임, 운송 주선인이 첫 구간에부터 수입국에 갔을 때까지 그 다른 국가에 있는 운송인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일괄 운송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소량 화물의 혼재, LCL 카고를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혼재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운송 주선인은 여러 화주들이 주는 물건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모든 화물들이 전부 다 FCL이 아니겠죠. 그냥 개별 화주들이 조금 물건을 보낼 수도 있고 많이 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게 보내는 LCL 화물들의 화주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 물건들을 싹 다 모아놓고 집하해서 컨테이너에다가 혼재를 해서 이 LCL 화물들을 목적지가 같은 걸로 구분한 다음에 FCL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라이트 포워더가 주선을 하고 직접 그거를 요청을 해서 CFS 작업을 하고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것까지 직접 모든 계약을 다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운송 주선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포워더라고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 대상은 물건을 만들고 어떤 물건을 팔지만 명확하게 정해주면 수출상은 사실상 크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운송 계약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운송 주선인이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라는 게
바로 운송주선인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서는 화물의 인수도, 화물을 가지고 가서 인도를 하거나 인수를 시키거나 이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요. 또 운송을 수배하는 것, 여러 화주들이 어디로 물건을 보낼 건지 알아보고 이런 물건들을 수배해서 찾아내는 것, 그리고 운송 서류의 작성, 실제로 수출상들 중에 운송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제 수출상들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의 이런 화물과 관련된 운송 서류라든지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다 포워더들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송 서류도 포워더들이 상당히 잘 작성을 하고요. 창고에 보관하는 것. 그래서 개별 화주들이 창고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워더가 운영하는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해 주기도 하고요. 또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출상 대신해서 보험을 수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물의 통합, 혼재 작업도 진행을 하고요. 화물의 전체적인 관리까지 해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배송 작업까지 포워더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합 운송에 있어서 이 포워더의 역할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운송 주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두 번째 무선박 운송인이 있습니다. NVOCC라고 부르는데요. 시험에서 이제 저 단어가 간혹 출제가 되곤 합니다. 무선박 운송인이라는 게 뭐냐면 운송인이긴 한데 자신이 가진 운송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라고 부릅니다. 해상 운송에 있어서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는 않으면서 해상 운송인에 대하여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자로서 항공 운송 업무도 같이 취급한다. 본인이 해상 운송업자예요. 운송업자인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항공 운송인들한테는 내가 화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선박 운송인은 나는 선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화물을 수령을 해와서 다른 선박이 있는 운송인에게 맡기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선박이 있는 운송인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운송인이긴 하지만 화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해운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송인이라고 부르지만 선박이 없기 때문에 주로 중개나 주선 업무만 주로 하는 대상을 무선박 운송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복합 운송인의 책임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들이 또 시험에서 보기에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이종 책임 체계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이 발생된 구간을 아는 경우에 해상 운송 구간에 적용될 국제 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른다. 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일어난 구간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상 운송 구간에 적용될 국제 조약이나 국내법을 따르게 되는데요. 즉,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손해 발생 구간에 적용할 국내법이나 국제 협약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거나 또는 별도로 정해진 기본 책임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화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손상에 의해서 됐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중거법이나 국내법 그리고 국제 협약을 적용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정해진 기본 책임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이 멸실이나 손상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를 모른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이종 책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단일 책임 체계인데요. 복합 운송인은 물품의 멸실 및 손상된 운송 구간이나 방식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항상 동일한 책임 원칙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운송인은 내가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결국은 진행을 하는데 물품의 멸실 및 손상된 운송 구간이나
방식의 여하를 물어서 따진다면 그 또 중간에 있는 개별 운송인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절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합 운송인은 묻지 않겠다. 그냥 화물이 멸실이 됐건 손상이 됐건 운송 구간이나 방식을 묻지 않고 그냥 항상 동일하게 내가 책임의 원칙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체계가 바로 단일 책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구간에서 진짜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 멸실의 구간이 발견이 됐든 안 됐든 그 손해나 멸실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됐든 안 됐든 실제로 이 복합운송항에서 이뤄진 어떤 벌어진 사항들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복합운송인 자체가 그냥 단일적으로 책임을 동일하게 다 지겠다라는 얘기죠. 단일 책임 체계. 그래서 단일 책임 체계와 이종 책임은 사실상 손해 발생 구간이 어딘지를 명확히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단일 책임 체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손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합 운송인으로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는 단일 책임 체계고 이 손해 발생의 구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내가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고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일반적인 책임 체계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종 책임 체계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양쪽에 너무 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절충한 책임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절충식 책임 체계라고 있는데요. 이종 책임 체계와 그리고 단일 책임 체계를 절충한 것으로서 손해 발생 구간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어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 한도액이 유엔의 국제물품 복합 운송협약의 책임 한도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은 한도액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 절충을 했기 때문에 손해 발생 구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손해 발생 구간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 체계는 적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이 되어서 명확해서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엔에서 정한 국제물품 복합운송 협약의 책임 한도액보다 높을 때는 그 높은 한도액을 적용하고 그게 아니라 그 구간에 적용될 법률에서 정한 한도액이 있다면 그 법률의 한도액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절충을 한 거죠. 여하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단일 책임 체계를 하되 운송 구간에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종 책임 체계처럼 다 규명을 해서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에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단 적용을 하더라도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에 의한 책임 한도액이 유엔에서 정한 국제물품 복합운송협회의 책임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적용하고 낮은 경우에는 역시 국제법이나 국제조약, 국내법이나 국제조약과 관련된 책임 한도액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높은 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결론이죠. 두 개를 절충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단일과 이종 절충식이 있는데 이 세 개 전부 다 시험에서 보기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단일은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한 명이 책임지겠다. 이종 책임 체계는 구간이 명확하면 국내법과 국제법을 따르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책임 한도만 하겠다. 절충식은 손해 발생 확인 여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되 그 구간이 명확하면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의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 책임 한도액을 선택하고 아니면 유엔에서 정한 국제물품 복합운송협약의 책임 한도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한도액을 이제 정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 내용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복합운송의 형태인데요. 첫 번째, 해륙 복합운송입니다. 해륙 복합운송은 대륙과 해상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랜드 브릿지. 자, 이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랜드 브릿지인데
이는 운송 경비의 절감과 운송 시간의 단축을 위한 것이다. 자, 두 번째, 랜드 브릿지의 전형적인 경로로는 극동, 주로 극동아시아, 우리 부산이나 일본에서 유럽까지의 운항 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시베리아, 아메리카, 그리고 미니 랜드 브릿지 등이 있습니다. 이건 상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해공 복합 운송이 있습니다. 해상 운송과 이제 항공 운송 두 가지를 복합한 건데, 해상 운송이 가지는 저운임과 항공 운송이 가지는 신속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일본에서 주로 북미 서해안, 그 미국의 서쪽 해안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태평양상에서는 건너갈 때 해상 운송을 해서 건너갑니다. 미국의 서안까지 간 다음에 미국 내륙 및 유럽 간에는 거기서 항공 운송을 이용해서 미국 중부나 동부 그리고 유럽의 각지로 수송하는 것을 해공 복합 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갈 때는 이제 극동 쪽에서 부산이라든가 일본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서안까지 가고, 미국의 서안에서 미국의 중부나 동부로 혹은 유럽으로 항공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을 해공 복합 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운송들이 있느냐? 이제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LB라고 하는데요. 극동의 항구 지역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항구 나우트카 혹은 보스토치니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해상 운송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림에서는 극동 지역이라고 하고 부산 정도 지역에서 러시아의 동부항까지 이동을 했어요. 동부항까지 해상 운송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발트 연안의 항구까지 육상 운송을 합니다. 실제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유럽에 들어가는 저 길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저기까지 철도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발트해 연안 등의 항구까지 육상 운송을 한 다음에 유럽의 항구로 해상 운송을 하거나, 이 근처에 있는 유럽의 항구로 해상 운송을 해서 나가거나, 혹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중동이나 유럽 지역과의 국경역까지 철도 운송을 다시 한번 하고, 그곳에서 다시 중동이나 유럽 지역으로 트럭이나 철도에 의해 육상 운송을 하는 형태가 바로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극동 지역에서 해상 운송을 한번 해서 러시아의 동부 지역까지 가고, 러시아의 동부 지역에서 시베리안 레일웨이,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유럽 지역에서 철도역을 이용해서 철도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주요 국경지로 간 다음에 해상 운송을 하는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입니다. 랜드 브릿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베리아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브릿지, 다리 삼아서 쭉 건너간다는 의미로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로는 SLB라고 하고요. 역시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도 옆에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란 말 써주지 않습니다. 그냥 SLB라고 설명을 하고, 주로 극동의 항구에서 러시아 항구까지, 보통 러시아가 나오면은 이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출제를 하진 않지만, 역시 이 내용도 나오게 된다면 보너스의 개념으로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극동이라고 항상 하는 얘기들은 우리나라 부산이나 일본 지역 정도를 이야기할 때 극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ALB죠.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라고 했으니까 미국 대륙을 브릿지 삼아서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지금 지도에 보시면 극동 지역, 우리나라나 일본 지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서안 지역으로 옵니다. 미국의 서안 지역으로 넘어온 다음에 미국 대륙을 육상 운송으로 쭉 지나가서 미국의 동부 지역,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선박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형태. 그래서 해상으로 왔다가 육상으로 한번 가고 다시 해상으로 나가죠. 그때 이 철도로 혹은 육상으로 지나가는 이 구간을 미국을 건너뛰기 때문에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실제로 극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자, 이쪽 동쪽으로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저쪽 서쪽으로 돌아서 간다면 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나 그 밑에 지역을 쭉 넘어서 희망봉을 지나서
상당히 큰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해협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해적의 위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항구를 이용할 때 제한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말 그대로 미국을 쭉 브릿지 삼아서 넘어올 때 운송수단, 철도나 공로 운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송을 했을 때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랜드 브릿지라는 게 미국을 브릿지, 다리 삼아서 쭉 건너왔다라는 개념으로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극동의 항구에서 미국 태평양 연안의 항구 LA나 이 밑에 쪽이 이제 LA죠. 그리고 약간 위에 쪽이 시애틀 타코마항 같은데 이런 데까지 해상 운송을 하고 거기서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 항구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역이죠. 동부에 여기까지 대륙 횡단철도로 육상 운송을 한 후에 다시 선박을 통해서 유럽까지 해상 운송을 하는 형태가 바로 ALB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영어 시험에서도 역시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지만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상으로 오고 육상으로 가고 다시 해상으로 나갔다는 거. 해상, 육상, 해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그 대신 밟고 간 지역이 바로 아메리칸, 미국이다.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하실 거는 바로 위에 캐나다가 있죠. 그래서 캐나다의 서쪽 지역으로 배가 들어오고 해상 운송을 하고 캐나다를 브릿지 삼아서 다시 유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캐나다 랜드 브릿지라고 해서 역시 캐나다를 그렇게 넘어오는 수단으로서 브릿지 삼아서 넘어올 때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충분히 고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미니 랜드 브릿지라고 불러요.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에서는 해상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육상, 철로 운송으로 또 큰 구간을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 다시 해상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미니 랜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와는 좀 다르게 극동 지역에서 미국의 서안 지역까지 오는 거는 동일합니다. 미국의 서안 지역까지 오는 건 동일한데 북미의 동안으로 동쪽까지는 쭉 이동을 해서 여기서 해상 운송으로 다시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보다는 조금 덜 나갔다 해서 미니 랜드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대륙을 다 지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랜드 브릿지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해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니 랜드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의 개설과 병행하여 개시되었지만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와의 차이점은 해상, 육상, 해상이 아닌 해상, 육상의 과정만으로 도달을 한다는 거죠. 목적지까지. 자,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해상 운송을 통해서 미국의 서부 연안에 도착하고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를 통해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한 후에 목적지가 대서양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와의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미 동안까지 온 다음에 이 근처 지역으로 이제 육로 운송을 통해서 화물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니 랜드 브릿지 ML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 랜드 브릿지. 자, 그 다음에 IPI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자, 동아시아에서 미국 서부 연안까지 해상 운송을 하고 철도나 트럭으로 미국 내륙 지역을 운송을 한 다음에 자, 미니 랜드 브릿지와는 조금 대조되는 개념이죠. 자, 미니 랜드 브릿지는 항구에서 항구로 운송인 반면에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는 항구에서 다시 중간에까지만 오고 도시로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는 트럭을 이용해 내륙 곳곳을 파고들어서 운송을 한다. 그러니까 미니 랜드 브리지는 단순하게 미국의 서안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동부 지역까지 온 다음에 그 근처 지역에 머물렀다면, 여기 나오는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서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혹은 동부 지역까지 온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육상 운송으로 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이라고 해서 IPI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의 약자가 역시 동일하게 MLB가 되죠. 그러면은 미니 랜드 브리지와 약자가 겹칩니다. 그래서 보통 IPI로 표현을 하죠.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미니 랜드 브리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니 랜드 브리지는 미국의 동부 해안까지 옵니다. 포트까지. 항구 근처까지는 온 다음에 이 항구에서 퍼져나가는 건데, 여기 있는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는 동부에 있는 항구까지는 가지 않아요. 항구에 가지 않고 중부나 동부에 있는 도시까지만 이동을 해요. 미국의 서안으로 들어와서 도시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육상, 공로 운송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그림들과는 조금 차이가 나게 여기서는 미국의 서안, 시애틀 쪽으로 넘어왔는데, 역시 미국의 서안 쪽으로, 서쪽 해안 지역으로만 오면은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극동 지역에서 넘어와서. 그래서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는 항만으로 가는 게 아니다. 포트 투 포트가 아니라 포트에서 시작해서 어떤 포인트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트럭을 이용해서 내륙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시다 보면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극동 지역, 우리나라 예를 들어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쭉 오는데 이 밑에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나, 이 서안으로 오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될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파나마 운하도 있죠. 중간에 파나마 운하도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가도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요. 물론 기간적인 면에서는 이득을 조금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 같은 경우도 포트로 오는 게 아니죠. 포트로 오는 게 아니라 내륙 지역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안으로 넘어와서 육상운송으로 내륙의 중부쯤에 간 다음에 중부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편하죠.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루트가 이제 미국의 LA 쪽으로 롱비치항으로 들어간 다음에 중부에 있는 댈러스 지역까지 철도로 운송을 하고 여기에서 많이 근처 지역으로 퍼뜨리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이걸 또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와는 다르게 동아시아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합니다. 자, 오는 경로는 똑같아요. 극동아시아, 예를 들어 부산에서 출발을 했다 해서 쭉 오는데 미국의 서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파나마 운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바로 미국의 동부 해안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야죠.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니까 미국 동부 해안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내륙 곳곳으로 육상 운송을 하는 방식을 띠는 게 바로 리버스 IPI입니다. 리버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는 거는 쭉 왔을 때는 그냥 들어와서 내륙에서 퍼뜨리는 거는 그냥 IPI였는데, 동부 쪽으로 아예 돌아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역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리버스 IPI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는 방향이 서쪽에서부터 일괄되게 쭉 진행이 돼서 오면은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인데, 동부로 들어와서 다시 역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바로 리버스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 혹은 리버스 IPI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는 않을 거지만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것들, 뭐 포트 항구로 오는지 아니면 항구에서 더 들어가서 퍼져나가는지 아니면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인트가 돼서 단어를 고르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IPI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보통 ALB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리버스 IPI가 된다는 거. 지금 전체 왼쪽에 사진이 가려진 이유는요. 저쪽에서 이제 부산이나 극동 지역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저건 통일이 됐기 때문에 쭉 이제 넘어온 거고요. 파나마 운하 넘어서 미국 동부로 들어가서 내륙으로 들어간 다음에 쭉 퍼지는 이런 형태가 바로 리버스드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복합 운송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철도 운송과 기출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에 복합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운송 계약은 각각의 운송 수단별로 체결된다. 자, 복합 운송은 단일 책임 체계, 단일 운송 계약, 단일 운송 서류가 원칙이었죠. 물론 그 운송에 있어서는 이종 운송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운송이 활용이 되어야 되긴 했지만 책임 체계가 동일하고 운임 체계까지 동일하고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멘트라는 복합 운송 증권이 동일하게 전 구간에 대해서 한 장으로 발행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운송 계약이 각각의 운송 수단별로 체결되면은 운송 서류가 한 장일 수가 없죠. 기억은 옳지 않다. 니은에 육상, 해상, 항공 운송 등이 서로 연결이 된다. 서로 다른 운송 수단들이 섞여 있어야만 반드시 복합 운송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상, 해상, 항공 운송 등 넣어주자면 철도 운송 등까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복합 운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해상 운송이 여러 번 연결된다. 자, 이 지문들이 많이 좀 나와요. 해상 운송이 여러 번 연결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리 동일한 수단으로 연속해서 운송을 하더라도요.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이 계속 활용이 되었어야 복합 운송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만 가지고 여러 번 했다? 이거는 복합 운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고요. 리을에 전 구간에 대하여 한 개의 운송증권이 발행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합 운송은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멘트라는 복합 운송증권 하나가 전 구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한 장만 발행이 되고요. 전 구간에 동일한 운임체계 그리고 전 구간에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거, 이게 복합 운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왜 틀렸냐? 복합 운송은 복합 운송인에게 집중되는 단일 책임의 단일 운송 계약으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단일 얘기를 하죠. 디귿은 복합 운송은 2종 이상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운송 방식으로 운송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해상 운송만 여러 번 한다?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58번에 4번. 복합 운송에서는 가장 흔하게 등장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인코텀즈 2010상으로 복합 운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재 인코텀즈 2022 기출문제에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될 건데 전체 문제풀이상 큰 상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를 들고 왔어요. 자, 복합 운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해상 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제 2종 운송수단,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든 운송수단들이 한 번씩은 사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들 중에서 2가지 이상만 사용이 되면 그게 복합 운송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로 운송과 철도 운송이 사용됐다. 그럼 2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이 활용됐죠. 그런 경우에도 복합 운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상 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도 다른 걸로 2가지 이상이 운송수단이 활용되면 그 복합 운송으로 볼 수 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에 해상 운송만 이용되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상 운송, 앞서 봤던 문제랑 또 동일하게 이런 지문이 나오죠. 해상 운송을 아무리 여러 번 계약을 해서 갔다 하더라도 해상 운송 하나만으로는 복합 운송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리게 되고요.
3번에 선택된 운송 방식이 어떤 것인지, 또한 운송 방식이 단일 운송인지 복합 운송인지를 불문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자, 선택된 운송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일반 공로, 자동차, 화물 자동차 운송, 철도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이렇게 있었죠.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송 방식이 단일 운송인지 복합 운송인지를 불문하고 어떤 운송 방식이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복합 운송 중 최초의 운송 방식이 해상 운송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자, 말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계속 틀리게 생각하도록. 그런데 맞는 얘기죠. 어떤 운송 수단이든 상관이 없이 가장 먼저 쓰이는 게 뭐든지 가장 마지막에 쓰이는 운송수단이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종 운송수단,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활용이 되면 그거는 복합 운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인코텀즈 2014항이라고 말을 넣어놨지만 인코텀즈와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복합 운송 조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해상 운송만 사용이 되면 복합 운송의 조건인 2개 이상의 운송수단 활용이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한 가지 운송수단만으로 여러 번 갈아타는 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만 사용을 한다면 만약에 인코텀즈 중에서 FAS, FOB, CFR 그리고 CIF가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코텀즈를 한번 배웠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FAS, FOB, CFR, CIF만은 반드시 해상에서만 사용이 되는 운송 조건이었고요. 나머지 조건 EXW, FCA, 그리고 CPT, CIP, DAP, DPU, DDT 같은 것들 이런 7가지 조건은 복합 운송으로서 어떤 운송수단이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기억을 해두실 게 인코텀즈에서 복합 운송수단으로 쓰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7가지. 이 운송수단은 인코텀즈 조건상에서 한 가지 운송수단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복합 운송 조건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규정한 7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인코텀즈 상에서는 복합 운송을 할 때 한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 FCA 조건을 사용했다, 한 가지 운송수단만 사용했다라고 해서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합 운송을 사용할 때는 그 7가지 조건을 쓰고 그리고 해상을 할 때는 반드시 FAS, FOB, CFR, CIF 조건을 사용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럽 대륙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및 중동 간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복합 운송 경로로 옳은 것은 설명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SLB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는 극동 지역, 우리나라 부산이나 일본에서 러시아의 동부 해안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시베리안 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넘어간 다음에 혹은 유럽에서 중동에 있는 항구나 유럽의 항구까지 이동을 하거나 혹은 그 철도를 통해서 유럽이나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화물 자동차 운송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방식이 바로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였죠. 자, 그래서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죠. 항상 극동이 기준입니다. 극동. 랜드 브릿지를 할 때는 극동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오른쪽 러시아의 동부로 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쭉 넘어가서 유럽 내에서 항구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철도역으로 이동을 한 다음 그 근처에 있는 유럽 밑에 있는 중동이라든가 위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로 이동을 하는 거를 여기 있는 SLB라고 이야기를 통상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 복합 운송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 운송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 그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철도 운송의 방식, 트레일러 온 플래카 해서 TOFC 그리고 컨테이너 온 플래카 해서 COFC 같은
운송 방식에 대한 내용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철도 운송에서 플렉시밴 방법, 철도의 화차가 돌아가서 직각으로 화물자동차를 세워서 실어서 내리는 이런 플렉시밴 방법, 그리고 캥거루 방식이라고 해서 화차, 철도 화차의 칸이 아래로 좀 내려와 있어서 높은 화물을 싣거나 터널을 지나가기 위한 이렇게 높이가 좀 예민한 화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캥거루 방식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또 이제 복합 운송에 넘어갔을 때는 책임 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책임 체계, 이종 책임 체계, 그리고 절충식 책임 체계가 있었는데, 단일 책임 체계는 운송 구간이 어디든지 운송 방식이 뭐든지 여하에 상관이 없이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단일하게 운송이 책임을 진다라는 게 단일 운송 책임이었고요. 이종 책임 체계는 운송 구간에서 사고가 난 구간이 명확하다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고, 만약에 운송 구간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운송이 책임을 지지 않는, 기본적인 책임만 지도록 하는 이런 이종 책임 체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를 절충한 절충식 책임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게 랜드 브릿지의 형태들,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 그리고 미니 랜드 브릿지,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 리버스 랜드 브릿지까지. 결국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랑 다른 랜드 브릿지를 구분하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건데요.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는 극동 지역에서 해상으로 가서 미국 땅을 브릿지 삼아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해상으로 나가야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가 완성된다는 거. 그다음에 미니 랜드 브릿지는 극동에서 미국의 서안으로 온 다음에 미국의 동안, 동쪽에 있는 해안 지역의 포트, 한국까지 이동을 하는 것까지가 미니 랜드 브릿지였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는 역시 극동 지역에서 서안으로 들어와서 중부, 미국의 중부나 동부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의 리버스, 역으로 된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는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온 형태. 그러니까 리버스, 원래는 서에서 동으로 쭉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오히려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리버스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의 형태까지 다 봤습니다. 철도 운송이든 복합 운송이든 시험의 범위가 적든 많든 역시 포인트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고요. 전부 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시험에는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글씨나 아니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